1966년 앤디 듀프레인은 쇼생크 감옥을 탈출했다. 남겨진 건 지능 묻은 죄수복과 비누 조각, 그리고 다 닳아버린 작은 망치 하나. 그 작은 망치로 벽을 뚫는 데에는 600년쯤 걸릴 줄 알았는데 앤디는 20년 만에 그걸 해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교도소 안에도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이 안에도 웃음이 있고 우정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주인공 앤디와 레드의 우정 이야기가 아주 뭉클하게 그려지는데요. 앤디는 탈옥을 하기 전에 레드한테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찾아가서 좀 특이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를 꼭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뭔가 메시지를 남겨놓겠다는 건데, 다음 발견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레드라면, 이 조세프님이 레드라면 가석방 된 이후에 이 앤디가 말한 돌멩이를 찾아서 나설까요? 그 앤디의 말 한마디만 믿고 그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그거 하나를 찾으러 과연 길을 떠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판타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헤들러나 노턴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교도소장이나 어떤 간수가 있는데 그런데 앤디가 계속 그 정말 어찌 보면 스토커처럼 집착하면서 이제 도서관 그 증축을 위해서 그 지원을 위해서 예산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쓰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쟤 좀 닥치게 해라는 앤서링이 와서 오히려 핍박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완전히 교도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면 굉장히 또 판타지 같은 좋은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 함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일종의 아다리가 다 맞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되게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다. 원우 씨가 얘기했던 그 영화와 소설의 어떤 차이가 리얼리티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처음에 느낄 때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딱 팻말이 놓여 있어서 야 여기야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뭐 특이하게 생긴 돌덩이의 범위가 다 특이하지 뭐. 그래. 거기서 뭐 돌덩이 한두 개겠어? 그래서 굉장히 결과 중심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세요? 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점점 더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찾아보는 신용은 할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찾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갈증이 너무 나는 게 두려워서. 근데 그런데 레드라는 사람이 이 불확실한 정보 가운데도 과연 길을 나서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뭘까요?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레드가 이제 원래 현실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희망은 위험한 거야. 원래의 레드라면 희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안고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설령 그 가석방이 됐을지라도. 다만 이제는 희망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레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현실적인 레드라는 사람에게 희망의 꿈을 꾸게 한 사람이 앤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앤디를 통해서 이제 레드라는 사람은 어떤 현재라는 일종의 시간의 틀을 넘어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좀 넘나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희망이라는 끈을 갖고 매개체를 갖고. 그래서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좀 불확실할지라도 결과가 자신의 목표와 좀 반드시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걸어볼 수 있는 일종의 체력이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내재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다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에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일남 배우? 오영수로 나왔었던 오일남 배우가 오일남으로 나왔었던 오영수 배우죠. 그런가? 오일남 배우는 그 뭐였죠 그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오가 너무 많네. 그래서 그러게요. 오영수 배우가 놀면 뭐하니에서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꽃을 꺾고 오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레드 역시도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닐까. 쇼생크 탈출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앤디 한 명이 아니라 레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고 레드로 상징되는 수많은 현실에 좌절됐던 사람에게
그 안엔 저도 포함되겠죠. 희망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현실의 고통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줍지 않게 위로하거나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살아보라고 채근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영화를 보고 있다면 마음속에 이제 희망의 꽃을 이렇게 흩뿌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꽃이 이제 어떤 마법에 이제 위로받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사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보면은 요 돌멩이를 찾는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네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 이거 맞아. 하나를 찾는 게 맞아. 사실 쉬울 리가 없죠. 아무리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 해도 뭐 당연히 힘든 일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래도 찾아가는 장면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마치 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영화 안에서도 레드가 되게 탐색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번의 탐색 과정 자체가 바로 저는 레드가 브룩스처럼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하나의 또 중요한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레드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앤디랑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앤디와 아하.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게 앤디가 레드한테 희망을 선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앤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레드라면 네. 앤디의 친구라면 돌멩이를 찾으러 가는 거는 전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동시에 이 레드에게 있어서 이 돌멩이의 의미는 앤디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혼자서 벽에다가 그 구멍을 파는 거랑 좀 의미가 비슷하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레드가 쇼생크에서 수십 년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 게 사회에 나오는 순간에야말로 사실은 이 자유라는 어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한테도 앤디가 했던 것과 똑같은 뭔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아주 절묘하게도 앤디가 말한 돌멩이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삶의 존재의 의미를 동력이 되는 루틴이 필요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앤디가 말한 돌멩이를 아직 못 찾았거든. 이라고 하는 것들. 앤디와 레드의 입장이 바뀌면서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는 앤디가 레드에게 필요한 걸 구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레드가 앤디한테 포스터를 구해주고 망치를 구해줬지만 이제 앤디는 사회에 나와서는 앤디야말로 레드한테 정말로 필요한 돌멩이로 대표되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는, 조달해주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에 근데 조세프님이랑 저랑 감옥에 가둬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둘이 뭐 사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도 네. 한 4개월 동안. 그렇죠. 네. 거기에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3년 4개월인데 같이 있던 시간이 4개월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훈련소에서. 저희가 무슨 뭐 6개월 뭐 방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복역이란다. 복무 기간 후려쳐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햇수로는 4년 동안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조세프님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의 후보생이었어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초코파이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많이 먹었던. 그래서 근데 한 인간이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간혹 그거를 챙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인데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인데 그 훈련소 안에서는 이 초코파이를 훔쳤다 챙겨서 그 숙소로 돌아와서 먹는 행동이 정말 거의 막 1급 범죄잖아요. 금지 행위죠. 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인데 근데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조셰프님은 간수들의 그런 요구에 좀 많이 하라는 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편이었어요. 훈육관들의 네, 간수들의 그거는 저는 이제 일탈 행위를 하신 분들을 지금 와서 지탄한다기보다는 감히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 동기들이 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게 되죠. 네, 저는 절대 나서지 않고 그냥 그 있는 동안에 전 굉장히 제가 소시민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되게 리더로 막 나타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막 자진하시는 분들. 저는 저랑 원우 씨랑은 전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두더지 게임 하면은 두더지가 한번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그 안에서 두더지가 처박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지 않고 최대한 사고치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가자라는 게 어떤 장교 후보생 기간 우리가 교육 기간 동안엔 전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권리와 책임이 주어졌었던
이제 3년이란 군 생활 동안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파견이 돼서 동안에는 일을 하던 때는 굉장히 막 많이 싸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3년이란 복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그게 권리의 발현을 넘어서 일종의 의무의 구현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 실무진들이랑 많이 그 부사관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많이 했죠. 아니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의? 둘 다 진짜 모습이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에 저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 뭐 비겁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시민적인 판이 만들어지면 하라고 하면 네.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저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 굉장히 순응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왜 그런 심리학 실험들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전기 충격이 상대방에게 가서 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거를 뭐 누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누르는 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본 거고. 여기 함정에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분을 지지하고 뭐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인데 관계에 충성하기보단 조직에 충성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책임이나 내가 해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내가 마비돼서 예를 들어서 뭐 장교 생활을 했었으니까 내가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장교였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많이 부역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유대인들을 과연 내가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경계하는 거지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그냥 예민하게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하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되게 멋있는 말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나치의 만약에 부역 상태였으면 그 말이 또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 예전에 그 원호 씨가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함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인간이든 그게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단체든 간에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맹목적으로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지점은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 스스로 온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지점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나라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할 만한 곳인가. 예를 들면 뭐 북한 같은 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진짜 나치까지 갈 필요도 없네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뭐 어떤 북한군 장교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과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북한 체제 하에서 뭐 평생을 살았던 사람한테 자력으로 그거를 관념적으로 뛰어넘기는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사랑할 만한 나라의 경우에는 뭐 사랑해도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는 또 깨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쇼생크 탈출에서의 그 앤디가 보여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과연 내가 순응할 만한 공간이냐, 정의로운 공간이냐. 적어도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진 않더라도 적어도 양과 음이 정의와 불의가 정의치에 배열되어 있는 공간이냐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의를 정의하기 어렵죠. 다만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조직이 그 정의에 구현할 수 있도록 내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설령 그래서 관계가 끊길지라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인 동의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정 부분 그래서 어려움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살아야죠. 뭐.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막 격해졌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되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에릭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수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 정권 그 당시에 히틀러 집권기에 주 독일 미국 대사관으로 파견돼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 대표로 나치 독일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나치 정권의 어떤 뭐 만행이나 히틀러의 어떤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해주는 독일의 모습이 절대 그렇게 악마의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릭 라슨의 딸은 민간인이죠. 이 딸 마사라고 하는 인물이 일기장에다가 쓴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언론이 독일을 심하게 비방한다고 느꼈으며 독일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나무 향기와 꽃 향기가 그윽한 부드러운 여름밤, 어허. 길거리의 평온함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어허.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나라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나쁘게 묘사하는 거지? 이렇게 평화로운데? 라고 가까이에서 그 독일을 본 사람들도 그걸 판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세계에 있던 그 똑똑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의를 정의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정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지를 사실 자력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법칙이 될 수 없지만 네. 자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장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걸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그게 일종의 다원주의일 거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화의 과정이나 신념이 네.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걸 수용하는 과정이 맞아요. 사실 교육의 중심인 거. 누구나 반박할 수 있는. 그렇죠. 내 생각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또 동시에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관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이게? 우리의 호우 시절.